예, 안녕하세요. 예. 그 제가 이제 처음에는 입시 바뀌는 어떤 수능이나 교과 또는 고교학점제 가볍게 뭐 설명회 그 예비고일 있었고, 그리고 교육과정 편제에 대해서 그 아마 2주 전에 설명회가 있었고, 지난주에 이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선에서 오늘은 논술 전형과 정시 전형에 대해서, 정시 모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초기에 이제 이것을 계획을 할 때 당시에도 아마 논술 전형과 정시 모집 설명회에 참석자가 가장 적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실질적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입시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 논술과 정시 전형 설명회 때는 대부분 다 또 참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야기를 잠시 참석하신 부모님들께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정보가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논술 전형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논술 전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홍보 문구가 나갈 때, 설명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에도 진학의 사다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진학의 사다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다른 이제 전형이나 또는 이제 정시 모집에 비해서도 학생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훨씬 더 좋은 진학을 할 수 있는 방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학의 사다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부모님들께서 잘 알고 있다시피 논술 성적에 상당히 절대적인 비중에 따라서 합격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선 이제 의대 논술과 의학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이공계와 이제 인문까지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고3 학생들이 치르고 있는 의대 논술의 전형을 좀 요약한 것을 좀 같이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성대, 가톨릭대부터 이렇게 경북대, 그리고 부산대 의대의 지역 인재 논술 전형까지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약 11개 정도의 의대가 현재 의대 논술로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선발하고 있었던 규모도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규모가 다소 이렇게 조금 위축되고 줄어들어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올해의 의대 증원 이슈와 관련돼서 25학년도에부터 인원들을 본다라면 새롭게 논술 전형 자체가 신설된 가천대 또는 아주대나 성대같이, 또는 인하대같이, 그리고 부산대 지역, 이제 이렇게 증원되어진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 이슈가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의대의 인원이 꽤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에 의해서 오히려 모집 인원이 늘어나거나 신설되는 추이에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을 선발하는 학생들의 방식을 보면은 논술과 교과, 출결, 봉사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교과와 출결, 봉사가 일부 대학에서 반영이 되고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20% 30%의 반영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다 논술 성적의 반영이 절대적이면서 그 외의 요소는 영향이 매우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알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정도로 논술 전형을 이해하시면은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당장의 논술 전형을 염두하시지는 않으실 텐데, 우리 아이가 논술 전형이 꽤 잘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 가능성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을 보았더니 수능 최저 요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의대 논술 전형들을 보니까 삼합사, 사합오, 세계 1등급, 삼합사, 삼합사 이런 대학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합사, 사합육, 세계 1등급, 사합오 등의 수능 최저가 요구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의대라도 최저를 전부 다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 5 정도를 충족할 수 있으면 모든 의대의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1등급이 두 개가 있고 2등급이 하나인 경우도 충족할 수 있는 대학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 수능 최저가 과거에는 사합오 같이 높은 최저를 요구하는 의대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삼합사나 사합육으로 다소 합1이 낮아지는 추이에 있기는 합니다.
자, 이런 수능 최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논술 시험 문제들을 보면은 보시는 것 같이 수학이나 과학, 의학 또는 과학 선택의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은 자, 수학 외의 과목으로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서는 수학을 제외하고 보는 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의치, 한약과 그리고 아주대 의대 그리고 연미, 경북대 이 네 개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대학이 단 수리 논술만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의대를 수리는 논술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수리 논술 한 과목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 당연히 수리 논술의 과목의 기초가 되는 수학의 강점이 있는 학생이라면은 우리 아이의 강점이 있는 수학 한 과목만으로 의대를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남겨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논술 전형과 아마 정시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이 전형과 정시 모집을 통해서 수학의 비중이 대입에서 얼마나 크게 작용하게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사실은 이제 그 경북대를 이곳에 제외하고 있는 중앙대나 다른 이제 의대들 같은 경우에도 과학 논술로 학생들을 같이 평가를 하고는 했었지만은 최근에는 과학 논술을 보고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줄어들어 가고 있고 대부분 다 수리 논술 한 과목으로 결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대 중에서 몇 개 대학이 과학 논술을 보고 있지만은 이공계의 논술에서는 과학 논술을 보고 있는 대학은 현재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울여대만이 수리 논술이 아니라 통합과학과 생명과학 원 범위 내에서만 논술을 보고 있고 그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수리 논술 한 과목만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의대를 생각한다거나 또는 이공계의 좋은 대학들의 논술 전형을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수학 한 과목이 대부분의 대학들의 평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학생들이 과학에 매우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학 외에도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경희대나 연미, 아주대, 경북대와 같은 방식으로 과학 논술의 강점까지 같이 활용해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은 현재적인 추이는 28학년도 논술을 갔을 때는 지금 보고 있는 경희대나 연미대 아주 경북대까지도 과학 논술이 꽤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학이 수리 논술만을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과 반영 부분을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한 번만 보시면은 고3 때까지 또는 뭐 재수할 때까지 거의 확인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성대부터 경북대, 부산대 지역인재 논술까지 보면은 졸업자의 경우에는 몇 학기까지 반영하느냐? 대부분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는데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는 일부 대학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교과 반영을 어떻게 하는가? 국수형 사과 한국사학 또는 국수영과학 또는 국수형 사과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또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과목들은 또 어떻게 반영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적혀져 있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과목 등급 점수표입니다. 자, 1등급의 경우에는 만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가톨릭대의 경우에는 2등급이었다라고 하면은 단 30점에서 0.15점만 감점이 돼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대에는 교과 성적이 30% 반영이잖아요. 그러면은 100점 만점의 평가에서 2등급인 학생은 단 0.15점 감점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등급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0.3점 이렇게 감점이 되고 있는데 7등급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단 0.9점밖에 감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논술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에 의한 감점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자체에서도 합격자, 합불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대학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논술이 까다로웠다라고 하면은 울산대나 가톨릭대의 이제 수리 논술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었는데 이 대학들마저도
5점대나 6점대 내신에서도 합격자들이 사실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4점대, 5점대 합격자들이 실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이 절대적이다. 논술 교과 성적이 사실은 미미하게 반영되고 논술 성적이 절대적이다. 자, 그리고 반영되어지는 것이 조금 감점이 빠르다라면은 6등급 때 또는 보통은 7등급 때부터 감점이 좀 빠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7, 8, 9 이런 등급만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교과 성적이 뭐 5등급, 6등급 이내에서 관리만 될 수 있다라면은 논술 전형에서 교과 문제는 사실은 크게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치대나 약대, 한의대, 수의대의 논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모집 인원 자체가 새롭게 신설되어진 숙대나 아주대 그리고 인원이 늘어난 가톨릭대와 같이 인원이 다소 늘어난 것이 올해의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의 선발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까지는 논술로 선발하는 인원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가 올해는 다소 오히려 늘어난 상황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형 방법도 역시 공통적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논술 성적이 절대적이고 수능의 경우에는 치대나 약대, 한의대, 수의대의 경우에는 높다라면은 4, 5까지도 있긴 합니다. 자, 치대나 약대, 한의대, 수의대에서 4, 5의 최저가 요구된다라고 하면은 의대에서 가장 높았던 최저랑 동일한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대에서 4, 5 정도가 요구되는 경우라면은 실제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이 15% 미만인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최저를 충족한 것만으로도 실질 경쟁률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술 전형들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을 이후에 실질 경쟁률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낮은 경우에는 10대 1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높다라고 하면 20대 1 정도로 그 실질 경쟁률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보통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지원하고 있는 종합 전형에서의 경쟁률하고 매우 닮아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대부분 대학이 수리 논술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고 과학 논술을 보고 있는 곳은 경희대와 그리고 그 경북대의 경우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교과 성적 반영 자체도 앞에서 보셨던 것과 동일하게 더 많은 대학들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지만은 교과 성적의 반영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수리 논술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수리 논술이 출제되고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야 이제 28학년도 때 우리가 수리 논술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범위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범위를 본다라고 하면은 수학과 이제 여기 있는 수학이라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있는 수학의 상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가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보았더니 성대의 경우에만 수학과 수원, 수투까지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의 경우에는 독특하게 수능을 상당히 열심히 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합격자가 조금 나타날 정도의 논술의 합격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대학들을 보면은 기하나 확통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또는 기하 확통이 모두 다 포함되어져 있는 의대의 선발이 많다 보니까 논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적 기하 확통을 모두 다 같이 응시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완전히 진로 선택이 되어져 있고 현재도 일반 선택으로 미적과 확통이 나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범위 내에서 대학은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이 28학년도 이후에도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실제로 출제되어지는 범위는 대수와 미적분과 미적분 원과 확통 범위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미적분 2와 기하까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그렇게 이제 확통이나 기하의 범위가
포함된다라고 발표는 했지만은 전년도의 경우에는 실제는 미출제되어졌던 대학들도 이렇게 존재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대수미적 원 확통의 기본 범위로 보되 소수의 대학은 미적 투와 기하까지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 정도로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수 미적분 원 확통, 수능의 범위가 되는 대수 미적분 확통을 기본 범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도 논술 여러 가지 대입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미적투와 기하가 이탈될 가능성도,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작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이 범위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범위에 대해서 학생이 상당히 좋은 성취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논술 전형에 꽤 가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은 대부분 다 사라질 것으로 현재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논술을 미리 대비할 필요는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인문 논술, 문과에서 보고 있는 인문 논술에 대해서도 유형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언어 논술만 보고 있는 대학도 있고 수리 논술을 같이 보고 있는 곳들, 또는 통계에 관련되어진 내용이 출제되거나 영어가 포함된 지문으로 출제가 되어지는 이렇게 유형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자,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유형 자체가 다양하고 글쓰기를 해야 되는 성격 자체가 서로 좀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 맞는 인문 논술이 어떤 대학인지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문 논술에 만약에 학원을 다니게 되고 아이들이 준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인문 논술 학원들에서는 이렇게 유형을 나뉘어서 준비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 가을이 접어들면서부터 일부의 학원에서만 그 유형에 따라서 나뉘어져서 대비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냥 그 반 자체는 통합반으로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빠르다라면은 인문 논술을 준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름 정도의 시기부터는 우리 아이에게 더 적합한 유형들을 찾아내서 그 유형을 중심으로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논술 전형은 제가 이 정도 이제 그 상세한 내용으로만 설명을 드릴 텐데, 수능이나 종합 전형 이런 것은 부모님들께서 매우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분석을 해보시고 예상을 해보려고 하시는데, 논술 전형은 상당히 깜깜이 전형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 아이가 수능이 이 정도 성적이 나오고 목표가 이 정도 대학이니까 그냥 한양대, 성대, 서강대 논술 전형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묻지마 지원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논술 전형 자체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우리 아이에게 훨씬 더 적합하고 합격 가능성을 최소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대학들과 자료들이 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문 논술들의 경우들을 보면은 과거 2개년도에 출제되어진 경향을 보면은 이렇게 9개의 사회 교과 내용에서 어떤 과목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가 본다라면은 역시 사회 문화와 생윤 이 두 과목에서 출제 빈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목들을 많은 학교들이 3학년 1학기 때 사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져 있었던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문 논술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런 사회 문화와 생윤 이 두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좋은 성취를 낼 수 있는 것이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논술 전형 이제 그 특징적인 것만 다루었는데요.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 인문계 모두 논술 전형 응시자가 가장 대비가 안 되는 전형입니다. 예, 어떤 전형보다도 대비가 가장 안 되는 전형이에요. 예, 현재는 재학생들이 상당히 수시에 편향돼서 수시 일변도로 대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 졸업생들이 매우 우위를 점하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정시의 선발 인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졸업생들이 논술 전형까지 상당히 약간 우위에 점해 있습니다. 하지만은 2020학년도 이전에는 논술 전형의 합격자 대부분은 재학생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재수생이 논술에 실제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생들이 논술을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하느냐에 의해서 합격자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20학년도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주요한 재수 종합학원들이 정규 수업안에 전부 다 논술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규 수업안에 논술 수업이 존재할 자체를 안 했었어요. 자, 그리고 3학년이 그 학생들이 고3이 되면은 겨울방학 정도부터는 바로 논술 전형을 준비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게 그때 당시의 트렌드였는데 현재는 그런 것이 상당히 약화되어져 있기는 해요. 자, 논술 전형은 어떤 전형보다도 제가 볼 때는 가장 공략이 적게 되어져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이 상당히 부합한 학생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인문 논술 또는 수리 논술로서 어떻게 접근하실 수 있는지 좀 고려를 하시고 준비를 시키실 수 있다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연계의 논술은 대부분 대학이 무엇에 의해서 합불이 좌우됩니까? 자, 네 글자 수리 논술. 수리 논술에 의해서 합불이 모두 좌우된다. 자, 자연계 논술은. 자, 그리고 수리 논술은 특히 어떤 것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대수, 미적분, 원, 확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28학년도 이후부터는요. 자, 그래서 대수, 미적분, 확통을 아이가 꽤 경쟁력 있게 잘한다라고 보고, 하지만은 그 아이가 이제 장기적으로 성실하게 학교 교과 성적 관리가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논술 전형이 첫 해 이런 때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인문계 논술은 본인에게 강점이 있는 유형의 대학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국대나 중앙대 같은 인문 논술은 지문이 상당히 길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 긴 지문을 아이들이 요약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간략하게 덧붙이는 정도의 수준의 논술입니다. 하지만은 성대나 연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조적 글쓰기나 여러 가지 본인의 주장을 본인 스스로가 논거를 제시를 해야 될 정도로 부모님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전형적인 논술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논술의 유형이 대학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문 논술을 준비한다 또는 인문 논술을 응시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와 궁합이 잘 맞는 강점이 있는 유형을 논술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글쓰기의 경험이나 실력이 있는 학생들. 글쓰기의 경험이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강점이 돼요. 고등학생들이 글쓰기가 상당히 약한 것은 경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논술 수업에 10여 차례 정도만 들어가서 그 한 10편의 논술문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이후에 작성되는 글 자체의 수준이 다른데요. 그래서 글쓰기의 경험이 충분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 있고, 요즘에는 학교에 여러 가지 레포트나 감상 소감문 같은 거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그 평가나 제출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노력을 한다거나 조금 더 눈에 띄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런 인문 논술의 성격에 어느 정도 소양이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연계, 인문계 모두 빠르다라면은 어느 정도 시기부터 논술 준비를 시작해야 좋을까요? 2학년 2학기부터. 상당히 빠르다라면은, 상당히 빠른 학생이라면 2학년 2학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판단이 되겠죠. 우리 아이가 교과나 종합 전형으로 수시를 치르기가 좀 아쉽다. 예, 수능이 상당히 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과 종합으로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논술 전형을 훨씬 더 좋은 대안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이 아주 명확한 케이스라고 하면은 2학년 2학기부터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정도의 상황까지 되지 않는다라면은 2학년 2학기를 마친 다음에 겨울방학 정도부터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제가 한 2012년도 정도부터 학원 내에서의 논술 수강생 아이들을 이제 전부 다 합격자 전수 조사를 해보면은 겨울방학에부터 논술 수강을 했던 학생들과 또는 뭐 3월에 시작한 학생들, 여름방학에 시작한 학생들,
9월에 시작한 학생들 또는 수능 이후에 파이널 수업만 들었던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일찍 시작한 학생들의 합격률이 눈에 띄게 현격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에 들었던 학생들과 합격자의 비율을 보면은 연초에 들었던 학생들의 합격률이 4배나 5배 정도 높을 정도로 상당히 뚜렷하게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학습이나 준비가 대비가 상당히 잘 된 이유일 수도 있고, 논술 전형을 본인이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를 할 정도로 준비가 잘 된 여러 가지가 이제 준비의 기초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준비가 되어진 시기에 따라서 합격률이 매우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라면은 최소로 여름 방학 정도 시기부터는 합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은 논술 전형이 우리 아이가 잘 부합할지, 인문이나 수리 논술에서 부합할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확인해 가시는 과정 중에 만약에 필요하다라면은 서둘러서 2학년 2학기 또는 늦다고 하더라도 여름방학, 3학년 여름방학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모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려도 아이들이 3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쯤에 되면은 수능에 대해서만 완전히 100% 매진하고 싶은 마음들이 커지다 보니까 논술에 공부하는 시간을 전혀 할애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부터 아이하고 뭔가 이제 협의가 되거나 이야기가 좀 공감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7번은 논술 전형을 실제로 치르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공부보다도 논술 공부는 가장 대비가 안 되는 전형이고 합격하는 학생들마저도 실제로 이 시간에 이 공부를 대비하는 데 들인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의 핵심은 복습입니다. 복습. 복습하고 재풀이하는 거. 보통 백지 복습이라고 하잖아요. 백지 재풀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논제만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수업을 듣거나 선생님의 해제를 듣거나 첨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백지 상태에다가 이 내가 풀이를 전부 다 완결할 수 있느냐. 선생님 설명 들은 다음에 전부 다 그럴듯하고 이해가 상당히 감동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루만 지나도 또는 1시간, 2시간만 지나도 작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 혹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유형의 논제를 풀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복습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이제 한번 고려하시면은 뭐 1학년, 2학년 때까지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될 부분에 뭐 상당 부분은 이제 고려가 됐다, 검토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능의 변화로 이제 정시 모집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능은 이제 왼쪽에 있는 현행의 수능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개편안의 수능이 있습니다. 자, 수능을 보았더니 국어의 과목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 선택을 했었던 수능인데 바뀌어지는 우리 아이들의 수능은 모두 공통 과목으로 치러집니다. 그리고 화법과 언어 그리고 독서와 작문 문학 그래서 여기에 선택까지 되어졌었던 과목의 단원들이 같이 쪼개어져서 새로운 수능의 범위로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국어 과목 자체에 선택이 없어졌다.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본다. 자, 수학도 보았더니 미적 확통 기하에서 선택을 했었는데 선택이 없습니다. 대수 미적 확통. 그래서 문과든 이과든 이과의 어떤 학생이든 문과의 어떤 학생이든 모든 학생들이 수학을 다 공통으로 보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이 동일하게 모든 문이과 전체 학생이 함께 성적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적이 함께 문이과 성적이 함께 나오게 된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이라면 더 유리하게 성적이 나올 것이고 학력이 떨어지는 집단은 더 불리하게 성적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때 4점가량 더 유리하게 나오잖아요. 표점에서도
또는 원점수에서도 백분위에서도 더 유리하게 나오고 있고 미적기와 확통에서 미적과 확통을 비교하더라도 약 4점 역시 표점이나 백분위에서 유리하게 원점수에서도 유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학력이 우수한 이과 학생들에게 그러한 경향성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의 경우에는 범위가 큰 변화가 없이 영어 원투에서 그대로 수능이 출제가 되고 사회와 과학이 국어 수학보다도 더 크게 선택 자체가 사라지고 완전히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응시하는 것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과생들의 통합사회가 응시가 필요 없었던 부분을 필요 응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안에는 사실은 사회 사탐을 보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력이 떨어지는 문과 학생들끼리만 치렀는데 그 학생들 안에 상대적으로 학력이 좀 더 우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이과생들이 다수 포함되기 때문에 통합사회의 경쟁 자체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반대의 경우 통합과학의 경우에는 상위의 등급을 받는 것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겠죠. 문과 학생들이 통합과학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상위권에서의 좋은 백분이나 좋은 표점을 받는 것은 여전히 우수한 이과생들 안에서의 경쟁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대학들의 정시 영역별 반영 방식이 이러합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서강대 보시면은 그 각각의 모집 단위와 계열에 따라서 국어, 국수, 영, 탐구를 반영하는 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계열이나 모집 단위에 불문하고 국어와 수학, 탐구, 영어, 한국사 감점이 동일합니다. 근데 연대나 고대, 성대, 한양대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서강대도 내년에는 두 가지 타입 중에서 좀 변화가 조금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국어와 수학, 영어, 탐구를 보면은 수학 자체에 적혀져 있는 반영비가 높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문과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학계 반영비도 높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국어의 반영비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의 경우에는 수학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문과의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러한 이제 여러 대학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이제 바뀌어지는 수능은 아니고 28학년 현재 28학년도 전에 보게 되는 선배들의 수능에서의 배점이잖아요. 그러면은 바뀌어지는 수능에서도 어떻게 반영을 하게 될까를 예상을 해본다라면은 대학에서는 당연히 이공계의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학 반영비 또는 통합과학의 반영비가 역시 현재보다도 더 크게 또는 최소 유지되어지는 반영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제 예상에는 통합사회를 일부는 아예 반영을 안 하는 대학까지도 중위권 대학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과학이 한 과목으로 통합과학을 한 과목으로만 보게 되기 때문에 통합과학 자체의 반영비가 더 높아지게 현재보다도 더 높아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런 각각의 대학의 반영비의 프리즘을 통과하고 나면은 수학하고 과학은 더 편차가 벌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새롭게 좀 이제 등장한 테이블을 지금 스크린에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배부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을 제가 현재의 약 1등급 초반 정도를 받는 성적이면은 표준 점수가 130점 정도를 받거든요. 예. 표준 점수가 130점 정도 나옵니다. 자,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는 약 65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두 과목으로 통사 통과 65점으로 해서 130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어와 한국사에 대해서는 가감점을 일단은 하지 않았고요. 국어와 수학 탐구에 대해서만 모두 130점씩 받았다라고
가정하고 환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환산을 해보는데 가중치가 전부 다 대학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중치로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대학마다의 가중치로 전부 다 나누어서 100점을 기준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았더니 서울대의 같은 방식으로 130점들을 국수 탐구를 환산을 해봤더니 86.67이라는 점수가 나왔는데, 어떠한 대학은 성대의 자연 계열 A 타입으로 보면은 101.11이라는 이런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와 성대의 자연 A의 경우에 보면은 약 15점 가량 점수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의 인문사회와 비교하면은 더 극단적인 약 27점 가까운 점수가 벌어질 정도로 극단적인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들께서 이 중요도를 아주 뼈저리게 느껴주셔야 될 텐데, 각각의 대학의 반영비에 따라서 국수탐이 같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반영비에 따라서 편차가 커지더라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돌아가시면 성공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당연히 가장 비중이 높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수학 성적이 매우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 지원을 하시게,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하시게 될 때는 우리 아이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학교를 찾아서 지원하시게 될 거예요. 궁합이 잘 맞지도 않는 성대 자연 A 타입으로 지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들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원은 마지막에 성적표를 받고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대학을 선택을 하시게 되실 텐데, 그것을 3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 반영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과의 경우에는 현재 수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문과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이 같은 비중으로 거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능의 학습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와 한국사에 대한 반영 자체는 보시는 것 같이 2등급이나 3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크게까지 감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연대나 고대 정도만 되더라도 감점이 5점이냐 3점이냐에 따라서 영어를 2등급 받으면은 아예 연대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영어가 2, 3등급이면은 대부분 다 모든 학생들이 고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서울대나 서강대 같이 영어 감점이 매우 적은 대학들도 있고, 한국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3등급까지만 받는다라면은 감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나 한국사에 대해서는 가감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대학별인데요. 당장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의 방향만 이제 짚어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대는 정시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이제 그 하나의 그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서울대는 이렇게 지역 균형 전형도 있고 일반 전형도 정시가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정시의 지역 균형은 교과 성적의 반영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은 교과 성적의 반영이 조금 더 적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의 정시는 교과 성적 부분을 모두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서울대는 교과 성적을 전부 다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28학년도 정시 정도 되면은 모든 대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수 이상의 대학이 교과 성적을 반영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가 수능으로 정시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과 성적이 크게 감점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감점이 크진 않은 정도로. 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교과 반영이 정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교과에 반영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시의 직윤과 정시의 일반 전형에 실제로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그 표와 같이 복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복잡하게 상당히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정시 지원을 지도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것을 모두 환산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저도 서울대 지원할 학생들이 100명을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 10차례도 이 점수로 최종까지 환산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구성에 따라서 매번 점수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명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 절대 점수가 수치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울대는 그냥 서열에 내가 몇 번째 정도 위치에 있을 것이냐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이 식은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점수의 서열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서열을 예상하면 된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시 서울대 점수가 어떤 점수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은 크게 뭐 개념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그 서열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배점을 직윤과 일반을 하는데 이렇게 배점이 되고 있어요. 2명의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하는데 A, B, C 평가를 해서 2명이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5개의 경우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명의 입학사정관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한 가지가 더 존재할 수 있죠. A, C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데 두 입학사정관이 한 명은 A, 한 명은 C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이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재평가하라. 그렇기 때문에 5가지의 경우만 존재합니다. 자, 이 5가지의 경우만 존재하는데 AA를 받으면은 감점이 없고 AB를 받으면은 직윤은 2점 감점, 일반은 1점 감점 이렇게 감점들이 되어집니다. 자, 서울대에서 입학사정관이 설명하는 방식, 설명하던 내용으로 유추했을 때는 A를 받는 교과 성적은 현재 9등급 내에서 3등급 초반 정도를 받으면은 A를 무리 없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바뀌어지는 입시에서는 5등급 체계에서는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2등급 중반 정도까지 받는다라고 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A, B, C 평가를 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3가지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설명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회가 있는데 정시에서도 교과 성적을 정성평가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교과 이수 현황을 평가를 합니다. 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는가. 이 이수가 정시까지도 따라와서 골치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위계에 따라서 또는 내가 지원하는 전공에 맞춰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의 이수 부분은 이 고교 학점제 상황에서 교과로 가든 종합으로 가든 정시로 가든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논술 전형에서만 일부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그 외 모든 전형에서는 교과 이수를 피해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미 이렇게 적용된 지가 오래되어졌어요. 서울대의 경우에는 28학년도에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자, 2번째는 교과 성취도. 보통 소위 말하는 내신 성적이라고 보면 되고 3번째는 세특에서 보이는 학업 수행의 충실도입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목 세특 정도는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에요. 학기 말이 되면은 특히 이제 한 학기 말마다 이것을 신경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2학기 말, 학년 말에는 거의 모든 학교가 과목 세특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 집중이 모든 학기가 집중 이수제로 다 바뀌는 거잖아요. 모든 과목을 학기마다 끝나기 때문에 매 학기 끝날 때마다 학생부가 작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현재 선배들은 연 단위로 거의 학생부를 관리가 되고 있는데 바뀌어지는 입학생들은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생부가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말에도 2학기 말에도 지금 겨울방학기 앞두고서 하고 있는 선배들의 노력을 모두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세특만은 챙겨야 되지 않나. 창체 또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못 챙긴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만은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면은 이 충실도가 보이고 모두 감점 안 될 정도로는 신경 쓸 수 있어요. 이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학생부를 상당히 잘 안 챙겨주는 여기 인근의 D 남고라고 하더라도
이 세특 정도는 충분히 챙겨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특 부분은 학기가 끝날 때는 꼭 챙겨야 된다. 자,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 C를 받는 등급은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를 본다고 하면은 일부 모집 단위, 일부 전공에서는 이렇게 응시 제한이 있어요. 물원, 물투, 화원, 화투를 반드시 한 과목을 그 중에서 보아야 한다. 자,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수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약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제약은 대학마다 존재할 수는 없죠. 선택이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가산점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가능성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실 때 어떤 과목을 꼭 응시해야 되는가 정시를 보기 위해서는 그 문제는 거의 사라질 것 같아요. 남는다라면은 아마도 제2외국어 한문을 응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정도만 딱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응시 제약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같이 뭐 사탐으로 평가하냐 과탐으로 보아야 되느냐 이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학생들이 통사 통과를 다 보기 때문에. 자, 연대 정시입니다. 연대 정시도 내년부터는 학생부를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50점 반영을 합니다. 1000점 만점에서 50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문과대 쉽게 말하면 문과 계열의 경우에는 사탐을 본 친구들에게 3% 가산점을 줍니다. 그리고 이과 계열의 학생들에게는 과탐에 3% 가산점을 줍니다. 이걸 통해서 올해 입시에서부터는 연대의 교차 지원은 매우 매우 없어지고 뭐라고 할까요? 매우 거의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져요. 자, 3% 정도라고 하면은 1등급의 표준 점수가 약 70점 정도 전후를 오고 가거든요.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그러면은 그것의 3%라면 2점 정도입니다. 근데 앞서서 연대와 고대의 영어 성적이 2점 차이가 나잖아요. 2등급일 때 감점이 2등급 차이 나는데 그 2점 감점 때문에 모든 학생이 연대를 지원 안 하고 고대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산점이 2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은 굳이 2점을 내가 과탐을 보고서 연대 경영을 갈 이유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연대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의 교차 지원이 매우 적어질 것이다라고 올해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탐의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올해부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자, 이것은 바뀌어지는 정시 모집에서 28학년도 이후에 예상되어지는 것은 계속 설명드린 것 같이 통사 통과에 대해서 각각 가산점을 주는 전공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내용을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연대의 정시 모집에서 50점 평가를 교과 성적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반영을 하는 것이냐라고 한다고 보면은 이렇게 9등급제 내에서 2등급까지는 만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3등급부터는 이렇게 1점 감점, 5등급에서는 2점 감점 이렇게 감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대의 감점이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감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연대 지원을 지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연대 환산 점수가 보통 700점 전후를 오고 가거든요. 근데 그 점수에서 0.5점 이내에서 애누리 없게 가게 지도를 거의 하고 있어요. 근데 1점이 감점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모집 해당하는 전공을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컴공을 지원할 학생이라고 하면은 전기전자공학과를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는 전기전자 지원해야 되는 것은 기계공을 써야 되는 거고 정치외교나 경영을 지원할 학생이 응용통계학과를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도 교과 성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점수폭이다. 그리고 이 출결 결석에 대해서
감점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감점이 약간은 있는 거죠. 자, 설명대로 보시면은 그래서 미인정의 결석이나 조퇴, 지각 이것은 없도록 해야 된다. 미인정에 대해서는. 자, 미인정이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간혹 선생님께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제가 오늘 그 조퇴할게요. 또는 뭐 지각을 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알겠어 하고서 그것은 구두로 말한 거지 서면으로 제출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인정하겠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고서 미인정으로 표기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학교 생활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대 정시 작년부터 교과 성적을 반영했어요. 이것은 바뀌어지는 수능에서는 교과 성적 반영을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수능으로는 학생들을 선발하기에는 무리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건 약간 기형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이 수능 시험으로 교과 성적 없이 뽑기 우리는 싫다. 그래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전형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현재는 일단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교과 우수 전형에서만 반영을 하고 있는데 교과 우수 전형을 보았더니 선발하는 인원이 내년에 더 많이 늘어나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교과 등급 점수를 보면은 2등급만 되더라도 벌써 2점이 감점돼요. 연대보다 감점이 분명하게 크죠. 연대는 2등급이어도 감점이 없었잖아요. 자, 그리고 3등급이 되면은 벌써 6점이 감점이 돼요. 자, 상당히 큰 감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는 서울대나 연대보다도 교과 성적 반영이 매우 큰 대학입니다. 물론 정시의 일반 전형은 반영을 안 해요. 교과 우수 전형만 반영을 합니다. 자, 그 말은 교과 우수 전형은 반영을 하고 일반 전형은 반영을 안 한다. 이 두 개 전형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교과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모두 다 일반 전형으로 쏠려갈 것이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은 당연히 교과 우수 전형으로 지원하고 싶어 하겠죠. 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또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래서 교과 우수 전형의 컷이 뚜렷하게 낮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적혀져 있는 것이 있는데 전공에 따라서 평균 등급 2.5에서 3.0 이내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의 전공이에요. 상위권 학과는 현재 기준으로 2.5 이내, 2.5 정도까지는 되어야 지원을 하고 비인기 학과 쪽으로 가잖아요. 점점점 비인기 학과 쪽으로 가면은 3.0을 넘어서는데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감점을 감수하고 지원하는데 감점 폭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선발할 학생이 부족해요. 3등급 이내에서. 그래서 4.0, 5.0이 학생이 감점이 되는데도 수능 성적이 좋으니까 감점을 감수하고 지원해서도 합격을 해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사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교과 성적이 현재 기준에서 3등급 정도 이내만 들면은 수능을 잘 보면은 고대의 교과 우수 전형으로 꽤나 수월하게 진학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반 전형으로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교과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살펴봤던 서연고 중에서 고대가 교과 성적 반영이 아주 압도적으로 큽니다. 서울대 연대도 크죠. 적지 않습니다. 근데 고대는 상당히 큰 편이어서 교과 우수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이 매우 좋은 것만으로 수능이 3점, 4점, 5점 이렇게 낮다고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상당수가 있더라. 이런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자, 이제 성대의 경우 보면 성대에서 의미 있는 것은 작년부터 해서 다군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정시는 가군과 나군, 다군 세 개의 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군에서 한 차례씩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작년까지는 가군과 나군만 의미 있는 대학과 지원들이 있었고 다군엔 원하는 대학들이 부족하거나 다군에 배치되어져 있는 대학이 가군, 나군에 반절이 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다군은
상당히 인플레가 성적이 되어져 있었고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군처럼 형성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원의 기회가 2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성대 그리고 뒤에 보일 서강대까지도 다군에 선발하는 전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시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가나 2개 군밖에 실질적으로 없었던 것에서 좀 더 벗어나면서 다군에서도 지원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교적 연고대 정도를 노려볼 만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군에서의 성대나 서강대의 지원 폭이 훨씬 더 이미 넓어져 있기 때문에 28학년도에서의 수능에서는 정시의 지원 전략을 조금 더 다양하게 구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특징적인 것은 성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든 이과든 A타입, B타입 2가지의 선택권을 주어져서 유리한 것으로 반영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서강대도 똑같이 내년부터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대학들이 그 환산 방식을 한 가지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정도를 제한하면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근데 그 경우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 역시 특징적인 것이 문과인데도 수학을 40% 반영하는 이런 경우와 같이 역시 특징적인 게 수학 반영이 많이 높더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과까지도 수학을 매우 우수하게 봤다라고 하면은 이 높은 수학 성적을 가지고서 아주 높은 반영비를 통해서 상당히 유리하게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문과에게 역시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양대의 경우, 한양대 경우에는 이제 뭐 특별한 특징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교과 성적 반영이 정시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서울대와 유사한 방식으로 10%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과목 이수와 교과목 성취도 그리고 그 학업의 충실도 이 3가지를 똑같이 거의 서울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 이수는 열심히 아마 부모님들께서 챙겨 주실 것 같고 내신도 이제 적절하게 받았다라고 하면은 역시 과세특 부분은 어느 정도는 챙겨줘야 교과나 정시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 서강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원래는 이제 A 타입만 있었는데 B 타입까지 이렇게 신설이 되어져서 2가지 타입 중에서 선택적으로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자, 이 선택은 학생이 하는 것은 아니고 대학에서 이제 자동으로 환산을 해본 다음에 더 유리한 성적으로 그 반영이 이제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는 이제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상위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수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알려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이제 28학년 대입에서의 정시를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된다고 해보죠. 현재 선배들은 이러한 방식의 수능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자,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 이렇게 점수에 해당하는 것은 3가지로 성적이 3가지 지표로 성적이 주어집니다.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원점수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로 주어져서 이 등급이라는 것을 가지고 주로 수시에서 수능 최저 요건에 적용되어지는 방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는 수시에서는 사실 적용되지는 않고 모두 다 이제 정시에서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대학은 표준 점수를 중심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약 4분의 1 정도의 대학들은 백분위로 반영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표준 점수죠. 표준 점수를 고려하면은 백분위는 자동적으로 같이 따져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한 성적표를 받았을 텐데 자, 현재까지 22학년도 수능과 23학년도 수능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까지 선배들이 받았던 수능의 성적 통계에서 유의미한 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유의미한 것을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좀 의미 있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2학년도 수능을 보니까 자, 수학을 1등급, 2등급, 3등급 받은 학생 그리고 국어를
1부터 5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37.03%에 해당하는 학생은 수학을 1등급 받은 학생 중에서 국어까지 1등급 받은 학생이 이 정도의 비율이 되더라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수학을 1등급 받고 국어를 2등급 받은 학생이 그 안에서 수학 1등급 받은 학생 중에서 27.39%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23학년도 수능이에요. 23학년도 수능에서 수학을 1등급 받은 학생 중에서 국어까지 1등급을 받은 학생은 33.90%입니다. 그래서 22학년도보다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 수학 1등급에 국어 2등급을 고려하더라도 수학 1등급인데 국어 2등급을 받은 학생의 수도 더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학계 1, 2등급의 상황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국어 1등급 이 붉은색으로 처리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모든 것이 확인되듯이 수학을 잘 봤던 학생이 국어까지 잘 보는 경향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작년에도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봐요. 그것은 수능 국어에서 문학이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면서부터 문과 학생들이 국어에서 고득점을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에서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수능에서 그러니까 문학 영역의 문학 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까다롭게 장기적으로 준비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 역시 문학이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될 가능성이 예상되어지는 이제 시나리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작년에 재작년까지와는 눈에 띄게 다르게 작년에서 수능 국어의 과목에서 그 학생들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들을 탑 10을 뽑았을 때 예전에는 이제 재작년까지는 탑 10 안에 문학은 한 문항도 없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5문항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학이 까다롭게 출제됐고 언제나 수능 모의고사 까다로운 사설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무리 없이 1등급이나 높은 점수를 받던 학생들 중에서 3등급, 4등급 이렇게 망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문학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 수능의 지원자와 응시자 수를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과목의 선택자들의 수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자,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화작과 엄매를 보면은 자, 트렌드가 22학년도부터 화작을 보는 학생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된 게 줄어드는 것이고 파란색이 전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화작은 전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가 올해의 지원자 수에서는 뚜렷하게 높아진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응시자 수는 아직 응시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응시자 수는 작년에 실제 지원자 대비해서 응시자였었던 비율로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거의 보통 90% 정도가 되거든요. 또는 90% 약간 밑도는데 올해는 사실은 89%가 조금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의대 증원 때문에 졸업생들의 응시가 많이 늘어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꽤 많은 수가 그냥 장기적으로 시간을 들이지 않는 화작으로 선택을 해서 전략을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큰 흐름에서는 엄매 선택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국어 과목에서 양극화가 점점점 심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이렇게 확통의 응시자는 매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적 응시자는 매해마다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기하는 매해마다 줄어들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학 역시도 양극화가 과목 선택자들에 의해서 양극화가 점점점 심화되어졌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탐의 과목들을 보면은 매해마다 거의 인원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선택 과목들이. 근데 올해는 모든 과목이 이렇게 선택자가 늘어나 있어요. 그것은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사탐런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사탐으로 해서 내가 과탐을 응시해서 들러리 서주지 않겠다. 이런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도 많이 유입이 된 것이 있고, 사탐을 통해서 고득점이나 만점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 의대 진학이 어렵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7개, 8개 대학에 대해서는 사탐으로 의대 진학을 하겠다라는 상위권도 유입이 된 것으로 사탐의 응시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과탐의 경우에 보면은 매해마다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가장 심각하게 인원이 줄어든 것은 화원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상당히 강조했잖아요. 학생들이 화원 과목의 성적을 가장 어렵게 성적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본인하고 이제 잘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화원 선택이 아주 눈에 띌 정도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다른 원 과목들도 대부분 다 응시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생원 지원 쪽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났었던 상황을 볼 수 있고, 독특하게 투과학의 경우에는 매해마다 줄어들다가 24학년도부터 늘어나고 있는 것, 올해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과학을 했을 때 고득점을 하면은 표점이 훨씬 더 유리하고 백분위가 유리하게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과탐 투 응시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저희 현재 상황을 설명하려고 설명한 것이고, 앞으로를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화법과 언어 과목의 언어 파트에 의해서 변별력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요. 국어에서는 아마 크게 출제의 변화가 있지는 않겠지만은 학생들은 현상적으로 언어, 문법 부분에서 당연히 그냥 변별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화작을 선택했던 학생들마저 문법의 문항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 문항 정도 기본적으로 틀리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법 부분, 언어 파트를 어느 정도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국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예쁜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것은 1학년 때 하게 되어지는 문법 공부를 조금 1학년 때 충실하게 미리 좀 해두면은 나중에까지 수능에 계속 그것이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수학의 경우에는 미적기하 선택 예상자, 미적기하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이제 동년배 학생들에게는 범위가 축소되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오히려 확통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의 동년배 다른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범위의 확대가 되어지는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응시자들에게 어떻게 더 유불리가 있는지 쉽게 예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사탐, 올해 사탐러는 기존의 응시자에 비해서 학력이 우수한 유입자가 늘어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올해 사탐을 꽤 변별력 있게 출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만점을 받았는데도 겨우 이미 만점을 받아도 1등급 컷밖에 안 나오는 것이 현재 이미 과거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1등급을 받으면은 이제 만점을 받으면 1등급은 나오되 하나를 틀리면 바로 3등급이 나와버리는 사탐의 과목들이 올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은 그 우수한 학력의 사탐으로 유입자가 늘어나니까 그런 변화도 예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은 28학년도 수능에 나타날 것이라고 쉽게 예상이 되죠. 올해 나타날 것이 축소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통사는 현재의 사탐의 변별력보다도 더 변별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통사의 문제 자체가 조금 더 까다롭게 출제가 될 가능성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난이도보다도. 자, 학교에서 통합사회 1학년 때 내신을 좀 쉽게 접근하거나 쉽게 가르치고 출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좀 상시적으로는 조금 그 난이도가 있고 조금 어려운 정도까지도 미리 공부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과탐의 경우에 또 보면은 사탐론 현상에서도 보듯이 과탐의 난이도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내 과탐에서는 승부 보기가 유리하지 못하다. 사탐 가서 승부를 봐야 되겠다. 내가 3등급을 받더라도 사탐이 유리하고 만점을 받아도 사탐이 유리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동시에 더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도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 통합과학의 난이도의 변화는 사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통합과학을 현재도 과탐을 선택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든 학생들은 모두 다 통과를 응시하고 더 많은 학생들,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마다 통합과학을 보기 때문에 어쨌든 과탐을 보던 상위권의 층은 수가 큰 변화는 없어요. 어차피 그 수를 가지고서 의대부터 층대로 학생들이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과학이 더 쉽게 출제가 되어지면 상위권에서의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통합과학은 현재 과탐의 난이도에서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응시자들 안에는 학력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과생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대비가 안 되는 재학생들이 통합과학인데도 불구하고 늘어나서 학력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자, 그 말은 수능을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친구는 점점점 정시에서는 유리한 트랙으로 점점점 흘러갈 것이고, 수능 대비가 장기적으로 안 되는 친구들은 점점점 더 위험하게 그렇게 흘러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방의 명문고 학생들에게는 조금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는 이렇게 온라인의 그 인강 같은 것들 또는 여러 가지 그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가 그 학습이 보조될 수 있는 방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가장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지방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겪던 과탐의 성적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방 학생들이. 이것은 통합과학으로 범위가 더 축소가 되어지는 상황에서는 지방 학생들이 통합과학마저도 더 좋은 성적을 나타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예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지방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수능의 기회가 조금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능의 현주소 그리고 변화될 부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수능에서는 수학 성적이 깡패죠. 자, 문과 학생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앞으로 바뀌어지는 수능에서도 이러한 수학의 높은 반영비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단적인 사례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반영비를 다른 타입으로 높게 해서 선발을 해대고 있잖아요. 자, 그러고 있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에게도 수학 성적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으로 부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와 수학 영역에 부담이 조금 증가될 거라고 봐요. 영역 자체가 범위가 조금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어쨌든 단원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그 안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되, 당연히 수학의 부담이 더 클 테니 문과 학생들에게 더 수능이 부담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부담은 역시 통사보다 통과의 학력 차이가 클 것이기 때문에 문과 학생에게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자, 이런 점들을 보면은 국어나 수학, 탐구 모두 다 문과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부담이 늘어난다라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수시로 진학하는 전략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당연히 좋은 교과 성적, 앞선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회교과에서 1등급을 많이 그 수집을 하게 되어지면 전체 평균 등급이 높아지면서 그것으로 상당히 유리한 수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이 수시를 더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의 입장이나 전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과 학생인데 우리 아이가 이 통합과학이나 국어 수학까지도 비교적 경쟁력이 있다라면은 문과 쪽으로 넘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사탐에 현재도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마 통합사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문과 쪽에 많겠죠. 그래서 이과생들이 문과 쪽으로 안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 경향이 짙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문과인데 수능을 잘 봤다.
정시에서 상당히 수월하게 진학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점들도 사실은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문과의 큰 전체적인 흐름은 수능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겠지만은 사실은 본인은 그 안에서 경쟁력이 있다면은 더 눈에 띄는 그런 학생이 될 거라고 쉽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아마 정시의 교차 지원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방지를 하고 있잖아요. 가산점 등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가산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도 교과 이수 부분들을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문과 쪽으로 사회과학이나 인문대를 지원하는데 뭐 사회교과 이수가 상당히 적다라고 하면은 그런 방식으로 또 교과 정성평가에서 감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교과 이수 조건 등에 의해서도 또 변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만은 의대를 선발하는데 교과목 이수 조건을 걸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문과 학생이 의대 진학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시에서 의대 선발을 하겠죠. 근데 제약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과탐으로 응시해야만 선발하겠다 이런 제약이 많은 대학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제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사 통과 모든 학생 또는 뭐 수학을 미적이나 기하로 봐야 된다는 이런 조건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모든 학생이 같이 받기 때문에 그 응시자 중에서 그냥 의대를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학교의 생활을 완전히 문과 학생으로 학교 생활을 했을 수 있죠. 그래서 문과로 3년의 생활을 했지만은 교과 이수 조건을 정시해서 보지 않는다라면은 높은 수능 성적으로 그냥 의대 진학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한 가지 아직 허들이 남아 있어요. 대학에서 교과목 이수 조건을 늘릴 가능성이 사실 높죠. 계속 교과 정성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과 정성 평가가 정시에 얼만큼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반영이 만약에 적게 된다라고 하면은 문과를 선택해서 정시로 의대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과 학생인데 수능이 강하다.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뭐 이런 점에서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의학 계열의 정시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수학 감점 정도에 따라서 의대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현재의 상황이 있고요. 이공계를 희망한다라고 하면은 수학 반영비가 여기 역시 높아서 고득점일 때는 여러 가지의 감점도 상당히 수학에 의해서 만회되는데 반대의 경우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원점수의 한만으로 보면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학생인데 수학을 잘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희대를 진학을 해야 되는 학생이 실제로 수학을 고득점하고 다른 과목들을 잘못 봤던 경우에는 성대의 상위권 학과를 진학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대학의 편차가 큽니다. 예, 원점수의 합은 오히려 A 학생이 더 높았어요. 근데 그 학생은 경희대를 진학했어야 됐고 국제 캠퍼스로 그리고 B 학생은 오히려 원점수 합이 낮았는데도 성대를 진학할 수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수학에 의해서 다 나타난 것이에요. 앞에서 제가 반영비에 의해서 환산된 점수 경우들을 사례로 보여줬죠. 자,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에는 앞으로 바뀌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수학과 통합과학 성적에 의해서 변별이 될 가능성이 크고 아마 이제 중상위층에서부터는 수학이나 통합과학을 많이 대부분 다 못 봤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에서 이제 편차에 의해서 경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의고사를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지금으로 보면 사실 6개월도 남지 않았네요.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자기 위치를 이제 파악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때 보는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사실은 고3 때까지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죠. 2학년, 3학년 때도 뭐 그 사회나 과학에 따른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의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계속 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계속 시험을 열심히 보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해 볼 수가 있다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학생의 경쟁력은 이렇게 파악하면 됩니다. 탐구의 성적에서 100분이 성적을
평균을 먼저 냅니다. 그럼 탐구의 100분위 평균이 나오죠. 93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국어와 수학의 100분위 성적을 더하고 국수탐의 세 과목의 평균 3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93.67에 이 학생의 국수탐의 100분위 평균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영어는 고려가 안 됐어요. 해당하는 국수탐의 100분위 평균에 준하는 영어 성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성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기준으로 학생의 위치를 상당히 가늠하기가 좋습니다. 자, 표준 점수나 등급은 너무 러프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요. 표준 점수는 매 시험의 난이도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위치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00분위 성적의 100평균을 통해서 학생의 위치를 공정하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면은 이런 성적표를 받게 돼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상당히 부모님들께서 신용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누적 백분위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백분위 평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누적 백분위를 가지고 백분위 평균에 적용하면은 매우 높은 수치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오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학생의 경우에는 백분위 자체가 현재는 국어의 95.46인가요? 95.46 그리고 수학의 93.71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99.71이네요. 99.71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의 평균을 내야 되는 거죠. 우선은요. 자, 이런 방식으로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보시면은 각각의 영역에서의 그 세부 영역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국어와 수학을 보면은 윗행이 정답률이 높고 아래탱이 대부분 다 정답률이 낮은 영역입니다. 세부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이 성적표를 꼭 보셔야 돼요. 윗탱에서의 성적은 좋고 아래탱으로 갈수록 성적이 안 좋다. 감점이 커져간다. 그 학생의 학습은 매우 모범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기초의 결손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의 경우 윗탱이든 아래탱이든 들쭉날쭉 감점이 그냥 제각각입니다. 예, 오히려 윗탱에서도 감점이 크고 또는 비슷한 정도의 감점을 보인다. 그것은 내용 자체에 완전히 어딘가 펑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적인 펑크를 다 찾아서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거는 그 내용을 지도하실 수 있는 분이 가까이에서 확인해 가면서 책 지도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실제로 고3이 돼서도 성적표나 이런 것을 확인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해야 되는지를 성적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윗행의 성적이 좋고 아래행의 성적이 그것에 비해서는 아쉽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학생은 학습에 계속 성실히 꾸준히 또는 더 강도 있게 이어갈 수만 있다라면은 점점점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적표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보충 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해당하는 실력의 학생에서 틀려서는 안 되는 문항들. 다르게 표현한다라면은 가장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문항들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득점을 해야 되죠. 예.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그 우직하고 이렇게 사회 경험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고 순진한 학생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뭐 불도저 같이 1부터 100까지 모든 학습을 완전 학습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고 매우 효율적인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시험의 대비는 가장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 것부터 공략을 해가면서 가장 득점하기 어려운 것은 마지막에 그 다루는 것이 알맞는 효율적인 학습입니다. 그래서 최소 이 보충 학습이 필요한 문항 정도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고 최소 오답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틀린 이유를 스스로 분석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보완을 하는 것이 오답의 학습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학습의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상세하게 각각의 문항의
정답률 그리고 학생의 정오가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우리 아이의 학습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던 세부 영역과 유사하게 우리 아이가 정답률이 낮은 E에서 D에서 주로 틀리고 있는지, 정답률이 높은 A나 B에서도 오답이 또 있는지, 이런 것을 보아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적어도 이 모의고사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노력이라고 하면은 아주 집중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실수하는 시험을 보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이 몸에 배이게 하고 해야 고도한 집중력을 가지고 실제 수능에서도 변별이 당일날 컨디션이니 이런 이슈 없이 내 실력에 맞는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준비가 안 되고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 자체는 고도한 집중력을 가지고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실수에 의해서 A나 B에서 실수하는 일은 잡혀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의미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사실은 맥락하고는 약간은 좀 비껴 있었는데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 3월이 이미 지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 늦을 것 같아서 조금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100분위 평균을 가지고서 학생의 위치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 타입을 한번 좀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생의 경우입니다. 수능 학력이 저하되어지는 학생의 사례입니다. 아마 배부 자료에서는 폰트가 좀 작긴 하지만은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능 학력이 좀 저하되어지는 학생들이 보이는데 우선 국어 과목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과목의 원점수를 이제 보았더니 학생이 받았던 성적은 원점수가 사실은 83점에서부터 출발해서 77, 80, 81 그리고 좀 올라서 85, 83 이렇게 하면서 74. 그래서 1학년 첫 번째 시험에 비해서 성적이 원점수도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분위 자체는 92, 89, 72, 90, 95, 90 이렇게 큰 하락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3학년이 되면서부터 내용이 학생에게 과한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이나 난이도 자체의 3학년 난이도에 적응이 안 되면서 국어가 3학년이 되면서 뚜렷하게 떨어진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육모의 결과까지 보니까 더 떨어지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3모, 당시에 3호까지 보면은 3등급 또는 이 정도의 성적까지도 받았는데 더 떨어지는 육모의 성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수학 성적을 보겠습니다. 자, 수학 성적을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받았던 수학 성적은 88점에서 92점, 73, 89, 2학년이 되면서 77, 77, 75, 3학년이 되면서 66, 81, 62 이렇게 2학년이 되면서 수학 성적이 한 단계 원점수가 떨어지고 3학년이 되면서 원점수가 한 단계 또 떨어지고 육모가 됐더니 졸업생이 합류하면서 성적의 환산 자체가 더 나쁘게 되어지고 이런 것이 가장 일반적인 약간의 이제 그 강남권 학생보다는 강남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서울 외곽이나 지방권 학생의 성적인 것처럼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강남에서도 이렇게 2학년, 3학년이 거듭되면서 강남에서 성실한 학생이면 사실은 수학 영역이나 이런 것이 성적이 유지는 되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학생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강남 서초 송파권에서도. 그래서 굳이 뭐 외곽이나 지방 학생이라고 그렇게 딱지를 붙이지 않아도 강남에도 이런 유형의 학생들이 최근에는 많이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어 성적은 큰 변화는 있지 않습니다. 1등급, 2등급을 주로 봤던 것 그리고 한국사도 큰 변화는 있지는 않은데 1학년 때 한국사는 사실은 모두 다 45점 이상 받았는데 2학년, 3학년으로 조금 더 떨어지는 성적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약간 작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탐구 성적을 볼게요. 자, 먼저 1학년 때의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본다고 하면은 성적을 보니까 40, 39, 50, 50, 38, 35, 40, 36 이런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1학년의 성적은 단기 성취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국수형은 장기적인 학습의 결과물에 가깝고 이 탐구 영역은 단기의 학습에 대한 성취도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 시기에 학습을 얼만큼 성실히 하고 있느냐는 이 탐구의 성적을 보면은 잘 대변돼요. 국수형의 선행학습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학습 능력이 좋은 학생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이 통사 통과의 성적이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통사 통과의 성적이 1학년 때 좋은 학생은 2학년, 3학년이 되면서도 수능 성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을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통사 통과의 1학년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역시 그러한 성적, 그러한 실력을 가진 학생인데 2학년부터의 과탐의 성적은 2학년 때 어느 정도 유지가 되죠. 40점 전후의 성적이 유지되다가 3학년 4월, 6월이 되면서 이렇게 성적이 더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적대에서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의 학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또 오른쪽에 있는 백분위 평균을 좀 보면은 원점 수합을 먼저 볼게요. 국수탐 합의 가장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원점수 합을 보면은 이 학생의 경우에는 원점수 합이 250, 260, 229, 247대에서 200 초반까지 이렇게 떨어져가는 모습을 원점수 합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바로 오른쪽 열인 국수탐 백분위 평균에서도 보면은 1학년 때는 백분위 평균을 내기가 어렵죠. 2학년 때부터 백분위 평균을 보면은 80점 중후반대의 성적에서 70점 중반 초반까지도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재학생의 수능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강남 정교권 학생의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자, 뭐 1학년, 2학년의 성적 상당히 좋아요. 그 친구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3학년 성적을 의미 있기 때문에 3학년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3월과 4월의 성적이 1학년, 2학년의 성적과 그냥 거의 유사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학년, 4학년, 3월, 4월, 6월 성적만 가져왔습니다. 3월, 4월, 6월의 성적을 보았더니 국어만 보니까 자, 화작을 하다가 화작 선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학생의 원점수는 96, 100 이렇게 높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모를 봤더니 87로 이렇게 수능 그 평가원 모의고사의 난이도에 의해서 원점수가 하락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보통 강남에서의 강남 서초 송파의 전교권 학생의 모습입니다. 그 여기서 벗어나면은 사실은 그 이전의 성적이 떨어져요. 전교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일찍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앞에 있는 사례와 조금 더 유사하게 흐름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의 사례를 또 본다라고 하면은 수학의 경우에 역시 원점수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원점수가 88, 88, 92. 이 학생은 수학의 강점이 상당히 있는 학생이네요. 그래서 수학은 육모를 봤어도 계속 고득점이 되고 있을 정도로 수학에 상당히 매진이 잘 되어져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크게 무리 없이 한국사 문제 없이 있습니다. 근데 탐구의 성적이 문제네요. 역시 마지막 관문은 이제 탐구가 관문이 되어져서 탐구의 성적은 열심히 겨울방학을 보내서 45점, 47점을 모두 넘는 3월과 4월의 성적을 냈는데 6월이 됐더니 40점 초중반대의 성적을 내는 방식으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마지막 그 허들이 탐구에 있었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것이 이제 그 통합과학, 통합사에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도 좀 연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는 인서울 의대를 진학하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의 학생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강남 전교권에서 원점 수합이랑 백분위 평균을 좀 짚어드리지 못했는데 그거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강남 전교권 사례에서의 원점 수합을 보면은 290점, 280점대를 내고 있다가 260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자, 이게 이제 가장 강남 전교권 때에서 대표적으로 보이고 있는 원점 수합의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보통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를 285 정도를 전후를 오고 가고 있다가 280 아래, 270 정도 전후로
변화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가 드릴 수 있고, 육모의 결과에서 보면은 백분위 평균 역시 3, 4월에 잘 유지되다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1등급과 2등급에 받는 학생의 60% 넘는 학생들이 졸업생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졸업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의 성적이 2.5배 밀려난다라는 것입니다. 제 학생들끼리만 봤을 때에 비하면은. 당연히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이런 학생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덜 밀려나거나 안 밀려나기도 하죠. 오르는 학생들도 소수지만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아주 전형적으로 밀려나는 평균대로 밀려난 것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딱 밀려나듯이 밀려난 것입니다. 자, 다음 사례 인서울 의대권의 학생의 추이를 같이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국어의 성적 자체도 매우 높게 이렇게 97을 거의 대부분 다 시험에서 넘는 이런 성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수학 자체도 항상 91을 넘어가거나 대부분 다 96, 100을 받고 있는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영어나 한국사 문제가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1학년의 탐구 성적을 보면은 45, 42, 중학교의 사회과학을 42, 45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의 통사 통과의 부분에 대해서는 9모, 10모, 11모를 모두 다 50을 받은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런 성적을 받아야 그 뒤에도 탐구가 계속 좋은 성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보면은 47, 45 정도, 47, 50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좀 진짜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할 수 있고, 47, 45 정도 받는 학생이 그 다음 티어 정도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에 보면은 원점수의 합 자체가 290점을 보통 넘는 성적들도 여러 차례 계속 내왔고, 그러다 보니까 육모에서도 원점수 합이 287을 받는 이런 성적을 보여줬고, 그것에 걸맞는 백분위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시 지원 가이드라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예시를 들어드린 방법대로 국수탐의 백분위 평균의 성적을 내보신 다음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받으신 배부 자료에 있는 것 같이 백분위 평균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위치를 가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 대학이나 어디가를 통해서 대학에서 공개하고 있는 70% 컷을 조금 그 중심으로 정리를 했어요. 일부 값이 왜곡되어진 것들이 있어서 좀 보정한 값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값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정시는 해당하는 대학의 반영비가 가장 잘 맞는 학생들의 지원한 결과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합격자들은 모두 다 해당 대학의 반영비가 가장 잘 맞는 지원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는 다소 환산을 했을 때 낮춰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동일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소 낮춰져 있는 수치인데, 이 대학의 반영비를 통과했을 때는 이 점수 중에서 가장 반영이 잘 되는 학생들도 합격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의 가이드라인은 평균적으로 본다라면은 조금 낮게 후하게 설정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대나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까지 정리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누락되어진 내용 없이 모두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 쪽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20도 아마 받으신 배부 자료에서 수치나 학교가 전부 다 식별이 되실 수 있게 아마 구분이 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시 모집 20이나 인문 쪽까지, 인문 사회 쪽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수시와 정시의 경쟁력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지난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수시의 지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려서 평균 등급에 따라서 어떤 대학들을 이제 진학하더라, 서류 평가에서 3분의 2 상위, 3분의 1 안에 들어갈 정도면은 보통 합격률이 50%, 20%가 넘는다, 이런 것을 좀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뀌어지는 5등급제에서는 0.55 계산법이라고 해가지고서 성적을 예상해 보시는 것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가로축을 교과 평균 등급이라고 해보고 세로축을 수능 국수탄 100분위 평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성적을 보면은 가운데 있는 연두색이 교과 평균 등급과 수능 국수탄 100분위가 경쟁력이 매우 유사한 집단입니다. 이 가운데 연두의 그 셀들이 비슷한 경쟁력의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수시 경쟁력과 정시 경쟁력이 비슷한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두색이. 자, 그리고 이 보면은 지금 화면상으로는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고 있는데 여기가 조금 더 그 두 단계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면은 예를 들면은 학생이 2.0등급을 받고 있는데 현재 기준에서 2.0등급을 받고 있는데 국수탄 100분위 평균이 99를 받는다. 이 친구는 뚜렷하게 정시 강세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연두색의 빛의 연두빛에서 아래쪽에 있는 구간은 수시보다 정시의 경쟁력이 훨씬 더 강한 학생. 당연히 중심선에서 중심 막대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정시의 강세가 강한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 중심선, 이 중심 막대에서 더 위쪽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수시의 강세가 뚜렷하게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이드라인 드린 것과 오늘의 가이드라인 드린 것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위치에 있는 학생인지를 보시면서 수시와 정시에서의 경쟁력이 어떠한가 보셔야 되고, 자, 보시면 이런 보라색들 있죠. 이런 보라색 학생들의 경우는 정시로 대학 진학하는 것은 당장에는 매우 가능성이 낮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런 학생들은 수시에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정리되어진 것에서 더 중심박대에서 아래쪽에 오른쪽 편에 더 있는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꽤 수능에 올인을 해도 좋을 만한 학생들이라고 할 만한데 이런 위치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제 학생 중에서는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한 1년에 한 500여 명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단 5명도 되지 않습니다. 예. 그 기억에 보면은 뭐 해가 지나고 보면은 정말 이 친구는 선택을 잘했다. 수능 올인을 했었던 게 효과적이었다. 상당히 잘한 선택이다라고 볼 만한 학생이 뭐 손을 꼽아도 2명, 3명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능의 범위의 대부분에 해당되고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내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0번의 정기고사를 아주 착실하게 준비하는 이런 힘들을 길러야 수능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기본적인 전제로 생각하시고 아이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부분을 좀 중심으로 예고 드린 것에는 없었지만은 고교 선택 가이드라인까지도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교 선택의 기준은 교과 성적을 잘 낼 수 있는가,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수능을 잘 받을 수 있느냐, 또는 교육과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또는 학생부의 관리를 잘 받아서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가, 이런 4가지 점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논술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학교는 실질적으로 없죠. 뭐 휴문 정도만 논술반이 2학년 때 가끔씩 운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휴문 정도만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학교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은 학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신에서의 혜택, 수능에 잘 받게 하는 혜택, 교육과정의 혜택, 학생부 부분에서의 혜택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 부분에서는 아래 좀 정리를 했어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 간략하게만 제가 읽어드리고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흐름에 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학종의 교과 비중이 늘어났어요. 그건 학생부가 간소화되어졌기 때문에 교과에 의해서 변별력이 크게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잘 나오는 학교를 더 교과 부분에선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신 부분에서는요. 그리고 학종의 비교과 비중이 감소된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학교 추천의 모집 인원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그러니까 굳이 센 학교로 갈 필요가 없는 측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년, 동학년의 학생 수가 많은 게 좋죠. 선발하고 있는 학교들 또는 일반고라고 하면은 과학중점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런 점에서도 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1등급, 2등급을 받아낼 수 있느냐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인문계열의 학생이라고 하면은 교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면은 아주 대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수능 부분에서 정시 모집 인원도 역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연대나 고대 같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학할 수 있는 수시의 종합 전형들도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의 강남권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상당히 재수를 강요하는 대입의 제도의 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수능을 장기적으로 준비가 잘 될 수 있는 학교가 매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5등급 내에서도 내신에서의 경쟁력이 만만치는 않겠다. 근데 눈높이는 높고 기본적인 학력은 우수하다라면은 이런 수능에 잘 준비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학교들, 이 인근의 광역자사고 이런 학교들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최저가 높은 학교들에서는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들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고대의 수시 또는 고대의 논술 전형 같은 것을 보면은 여전히 4, 8 정도 되는 높은 최저를 맞추기만 하면은 고대를 수시의 종합이나 논술로 상당히 수월하게 진학할 수 있는 점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진로 선택의 과목 그리고 전문 교과의 과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앞선 여러 차례 설명해서 강조를 매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과목마다 단위수를 낮게 배정을 해서 많은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점들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서류가 블라인드 평가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의 명칭의 의미는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의 교육 과정이 훨씬 더 평가 과정에서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서류 블라인드에서 굳이 명문고를 고집해야 될 이유는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학교들이 수능의 학습의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것이지 교육 과정에 의해서 유리하게 평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자, 상당히 수능형 내신으로 치르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가, 또는 교육과정 자체가 수능형으로 편성되어져 있는가, 학종형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학교 선택 부분에서 교육과정을 따져봐야 될 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부 관리 부분을 보면은 이 인근에서 비교적 학생부 관리를 잘해주는 학교는 어떤 내신 대역이더라도 잘 챙겨주는 학교는 대표적으로 진선여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경기고, 서울고, 반포고 이렇게 과중의 학교들이 분명히 또 학생부 지도가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권이라고 하면 양재고도 챙겨주시기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은광여고, 그리고 제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청담고, 이런 학교들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학교와 소통만 잘 된다라면 잘 챙겨지는 편이어서, 최상위권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을 때는 잘 챙겨지지 않을 위험이 있는 학교는 단대부고랑 중산고, 이런 학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대나 중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학생이나 부모님들께서 조금 케어를 해주실 필요가 반드시 있는 학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이제 다음 강남구의 학교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등록자를 가지고서 여러 해의 어떤 값을 좀 정리를 해봐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축과 정시축을 가지고서 강남 내에서 수시의 진학 결과가 평균 이상 이하, 정시의 진학 결과가 평균 이상 이하의 학교들을 정리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보시는 거 쉽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서도 약간의 우열 같은 건 존재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전부 다 정리를 못했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서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간략하게 간소화해서 정리를 하면은 다음 페이지처럼 됩니다. 필요하신 찍으셔야 되는 분은 지금 찍으시고 이것을 이제 배부 자료에 있는 내용처럼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더 좋은 진학 결과를 내고 있는 학교들 이렇게 학생부 지도 잘해주는 학교죠. 진선여고, 경기고, 현대고, 상문고 제가 아까 빠뜨린 거군요. 상문고도 학생부 지도를 열심히 잘해주고 있는 학교죠. 그리고 평균 미만의 결과를 내고 있는 게 이렇게 세종고나 풍문고, 중대부고, 청담고 좀 결과가 다소 좀 좋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예. 청담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의 상황으로 더 집중해서 본다고 하면 그리고 정시로서는 당연히 역시 이제 휴문 중동 단대 숙명 이런 학교가 뚜렷하게 정시에서 결과가 좀 좋게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결과를 내고 있는 학교가 이제 세종풍문 경기여고 은광여고 압구정고 청담고 이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초 강남 서초는 하나의 교육지원청 안에 있기 때문에 뭐 강남에 소재하더라도 서초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초 쪽의 경우를 보면은 서초 쪽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좀 필요하신 상세한 것이 필요하면 이렇게 촬영하셔서 챙겨주시고요. 간소하게 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초 쪽에서 뚜렷하게 수시 모집에서 서초 전체에서의 평균 이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학교는 이렇게 서초고, 서울고, 반포고, 그리고 상문고도 괜찮습니다. 세화고, 세화여고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뚜렷하게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학교는 세화고, 세화여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송파의 학교들도 정리를 한다면 송파의 학교들이 많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 학교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자, 수시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게 보인고, 보성고, 영동여고, 잠실여고가 꽤 좋은 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위권 뭐 전교 1등, 2등 이런 학생들도 진학을 수시로 비교적 잘하고 있고 이런 결과들 보인, 보성, 영동여고, 잠실여고 이렇게 진학을 비교적 잘 시키고 있고 그리고 정시로서의 경쟁력이 또 높은 학교들이 보인고, 보성고, 창덕, 잠신고 이런 학교들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오늘은 제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 정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난 설명회에서 수시 설명회와 이런 내용들을 드렸던 것을 가지고서 우리 아이가 수시나 정시 어떤 쪽에 더 경쟁력이 높을지를 예상해 보시면서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도 좀 참고를 하시고 아마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10월 말쯤에 그 강남 서초 송파 쪽에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를 최대한 입수가 되는 대로 그것에 대한 교육과정 편제를 분석해서 설명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 입수가 많이 안 되면은 편제표 입수가 많이 안 되면 설명회가 진행되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여기 이제 배부 자료 첫이나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카카오톡 아이디 그 아이콘 있잖아요.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메스톡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스톡 카카오 아이디로 편제표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입시나 컨설팅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주시면은 또 응대를 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제표 학교 설명회 다녀오신 다음에 2, 3분만 약간 노력해 주셔서 촬영해서 꼭 보내주시면은 상세하게 분석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궁금하신 내용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